8장에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부록에 적어둔 나의 독신 친구 중 한 명이 약혼하며 약혼녀로부터 떼어준 총교수를 받으려는 권유를 받았다.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총교수를 받아야 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나. 아마 20년 전부로 처음으로 춤을 배웠을 때 춤 선생이 나에게 했던 말이 사실 것에 그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날로 의지를 잃었네.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 수업을 그만두었지. 그 다음에 만난 선생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지언정 내가 수업을 좋아하도록 만들었네. 그녀는 무심코 한 태도로 내 춤이 조금 구식이긴 하지만 기름 끄기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텝을 익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주어서 첫 번째 교사가 내 실수를 강조하며 의욕을 떨어뜨려 놓았다면 새로운 교사는 정반대의 방법을 썼네. 그녀는 내가 올바른 동작을 할 때마다 나를 칭찬하면서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주더군. 그녀는 나를 안심시켜서 리듬 감각을 타고났어요. 당신은 타고난 댄서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내가 언제고 그랬고 앞으로도 늘 삼류 댄서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그녀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한 소리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굳이 진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나는 그녀가 나에게 타고난 리듬 감각이 있다고 말해준 덕분에 춤을 더 잘 추게 되어서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더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당신의 아이와 배우자 또는 직원에게 그 아이를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말해보라. 게다가 재능이 없거나 하는 일마다 잘못되다고 말해보라. 그건 곧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꺾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대신에 정반대의 기술을 사용하라. 통 크게 칭찬하고 하는 일이 쉬운 것처럼 느끼게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아직 발굴되지 못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예술적으로 다루는 로열 토머스 역시 이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감으로 채워주고 용기와 믿음을 이용해서 영감을 불어넣는다. 한 번은 토마스 부부와 함께 주말을 보낸 적이 있다. 화요일 저녁에 나는 따뜻한 벽난로의 앞에서 열린 친선 브리지 게임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브리지 게임? 절대 못하지. 나는 게임의 규칙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 게임은 항상 나에게 큰 수수께끼였다. 안돼, 절대 못해. 로웰이 말했다. 대일 아무것도 아니네. 브리지 게임은 그냥 기억력만 판단력만 있으면 된다네. 자네는 기억력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나? 자네에게 식은 죽 먹길세. 자네는 이미 전문가야. 그리고 순식간의 일이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나는 처음으로 브리지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에게 타고난 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게임이 어렵지 않아 보였던 것이다. 브리지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리 컬버스턴이 선이 떠오른다. 그가 쓴 브리지 게임에 관한 책은 1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총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는 나에게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코 브리지 게임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가 1922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는 철학과 사회학 교수직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런 뒤에 그는 석탄을 벌려고 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그리고 커피를 벌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종종 브리지 게임을 하긴 했으나 그 게임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게임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고집불통이기까지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퍼붓고 게임을 분석하려 들여서 누구도 그와 함께 게임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세핀 딜런이라는 한 아름다운 브리지 게임 교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게임을 분석하는지를 본 뒤에 그에게 잠재된 천재성이 있다고 설득시켰다. 그는 오직 그 격려 한마디에 브리지 게임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원한을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격리를 이용하라. 실수는 바로잡기 쉬운 것처럼 보이도록 해라. 9장으로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도록 하라. 1915년 당시 미국 전역은 공포에 쌓여 있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유럽 국가들은 인류가 겪은 피의 역사를 통틀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은 그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굳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개인 사절단이자 평화 특사를 파견해 유럽의 군 지도자들과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당시 국무장관을 지내던 평화주의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그 역할을 맡고 싶어 했다.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윌슨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다름 아닌 그의 가까운 친구이자 고문인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이었다. 그리고 하우스 대령에게는 브라이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게 애누면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임무가 주어졌다. 하우스 대령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평화 특사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확실히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유럽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대통령이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장관이 가게 된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가 왜 유럽까지 왔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시사하는 말을 하겠는가? 하우스는 사실상 브라이언에게 그가 특사 일을 맡기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그의 말에 만족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몸으로 겪은 노련한 하우스 대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다. 우드로 윌슨 역시 윌리엄 깁스 메가드를 내각에 불러들여 그 법칙을 사용했다. 장관이 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영예였으나 위에서는 굳이 메가드를 높이 사는 태도를 보였다. 메가드는 직접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며 내가 재무장관을 맡아준다면 아주 기쁘겠다고 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쓸어가면서도 내가 그에게 허위를 베푸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불행히도 윌슨은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할 당시 윌슨은 상관과 공화당의 신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윌슨은 엘리후 루트, 찰스 에반스 효서, 헨리 키보드 로지와 같은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을 평화회의에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 대신에 그는 민주당의 잘 알려지지 않은 당원들을 데려감으로써 공화당의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연맹이 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연맹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 이 부주의한 일처리로 인해 그는 자신의 경력을 무너뜨렸고 건강을 해쳤으며 성형을 감축했다. 그리고 미국이 연맹에 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계사를 바꿔놓았다. 유명한 출판사인 더블데이 페이지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는 법칙을 항상 지켰다. 이 출판사는 인간관계에 너무도 능통했던 나머지 오헨리가 더블데이 페이지에 원고를 거절을 당했을 때 다른 출판사에서 원고를 통과되었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들은 원고를 거절할 때 아주 정중한 태도로 작품을 칭찬하곤 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너무 많은 강연 초대를 받아서 이를 거절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때가 있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너무도 능숙하게 거절을 했기에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만족할 정도였다. 어떻게 했느냐고? 그는 자신이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초대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에 그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를 대신할 강사를 제안했다. 그 말인즉 거절 의사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상대방이 다른 강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것이다. 브루클린 이글의 편집장 제 친구 클리브랜드 로저스는 어떠세요? 아니면 디 히콕은요? 그는 15년이나 파리에 살았고 유럽 축관으로 지내며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리빙스턴 롱펠로우는요? 그는 인도에서 큰 짐승을 사냥하는 근사한 영화를 찍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큰 인쇄업체 중에 한 곳인 J.A. 윈트사를 운영하는 J.A. 윈트는
한 기계공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의 업무를 태도를 고쳐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기계공의 일은 타자기와 다른 기계가 밤낮으로 고장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항상 긴 업무 시간과 지나친 업무량에 대해서 불평하며 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의 원태는 그에게 조수를 구해주거나 업무를 줄여주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지 않고도 그의 불만을 잠재웠다. 어떻게 했을까? 그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사무실 문에는 서비스 부 부장이라는 직함이 걸렸다. 그는 아무나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계공이 아닌 한 부서의 장이 된 그는 위신과 인정을 얻고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았다. 그는 불평 없이 즐겁게 일했다. 유치해 보이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내정 도네르 훈장을 만들어 1만 5천 명의 병사에게 이를 수여했고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원수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자신의 군대를 대육군이라고 칭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에게 그가 전쟁을 겪은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선물한다며 비난했지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장난감에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나폴레옹에게도 지혜와 권위를 부여하는 이 기술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에게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뉴욕 스카스 데일에 사는 내 친구 어니스트 켄트 부인은 잔디밭 위를 뛰어놀며 망가뜨리는 사내 아이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혼내도 보고 달리도 보았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패거리에 가장 골치 아픈 소년에게 지기와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 소년을 탐정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유지에 무단 출입자가 드나들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를 주었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다. 그녀의 탐정이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쇠꼬쟁이를 빨갛게 달군 뒤에 잔디밭에 들어오는 어떤 아이든 살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거나 은원을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당신의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언어를 쓰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사람들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작은 발전을 포함해서 모든 발전을 칭찬하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후한 칭찬을 건네라. 그 사람에게 짓게 할 좋은 평판을 주어라. 격려를 이용하라. 실수는 바로잡기 쉬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